고질고질하게 진짜 거지 같아서 이런 급 떨어지는 집안이랑은 같은 집안 하기 싫네요. 지연의 낡은 월세 빌라 안 공들여 차려낸 음식들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예비 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지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족을 위해 전세금까지 빼고도 겨우 버텨낸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지연이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앞치마 자락만 꽉 쥐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 여사가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부잣집 딸이라며 기세등등하던 예비 형님은 대체 왜 시어머니에게 소금벼락을 맞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앞 유난히 맑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품에 안은 비단볼을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여몄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빚고 쪄낸 꽃송편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를 모시고 남편 민재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조금 떨렸습니다. 오늘은 40 중반이 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해 늘 가족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시아주버님, 성우가 드디어 평생의 짝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미리 예약된 매화룸의 문을 열자 화려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방 안에는 성우와 함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쪽은 제 예비 신부 유라입니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유라는 가볍게 목내만 까딱할 뿐 입가에는 어색한 미소만 걸려 있었어요. 그녀의 손목에서 굵은 금팔찌가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상석에 모신 뒤 정성껏 준비한 떡 상자를 테이블 위로 조심스레 밀어 놓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되실 분이 떡을 좋아하신다고 아주버님께 들어서 작지만 집에서 조금 빚어봤어요. 지연의 말에 유라의 시선이 비단보에서 지연의 옷차림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수수하고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슬랙스, 유라의 눈동자에 묘한 경멸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떡 상자를 슬쩍 밀어내며 입을 열었어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요즘 백화점 지하만 가도 고급 명장들이 만든 떡이 널렸는데 고생하셨네요. 칭찬의 탈을 쓴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테이블 아래로 조용히 말아 쥐어졌습니다. 민재가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때려던 찰나 지연이 테이블 아래로 남편의 무릎을 살며시 눌렀어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 지연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물기를 닦아내는데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어요. 거울 너머로 유라가 붉은 립스틱을 덧바르며 서 있었습니다. 동서, 처음 보는 사이에 불쑥 던져진 반말이었습니다. 지연이 흠칫 놀라 돌아보자 유라가 거울을 통해 지연의 전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성호 씨한테 듣기로는 동서가 예전에 은행 다녔다면서요? 근데 옷차림이 영. 오늘 같은 자리에 그게 최선이에요? 지연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난 처음에 서빙하는 식당 파출부 아줌마인 줄 알았지 뭐예요. 우리 성호 씨, 이제 나 만나서 제대로 기펴고 살 텐데 동서도 체면 좀 생각하고 다녀요. 싼티나게 이러지 말고. 유라는 립스틱 뚜껑을 탁 소리나게 닫고는 지연의 어깨를 툭 치며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은 세면대 모서리만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내면
그동안 아주버님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 끝에 겨우 잡은 동아줄마저 끊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애써 표정을 지우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지만 최 여사의 젓가락은 허공을 맴돌다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유라의 하이톤 목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 하나를 저희 신혼집 미천으로 주시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에서 반듯하게 시작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남들한테 안무시당하잖아요. 유라는 말을 하면서도 은근슬쩍 지연과 민재 부부를 곁눈질했습니다. 성호 씨가 그동안 동생 부부한테 신세 많이 졌다고 들었는데 참 딱하더라고요. 좁은 월세방에서 아등바등 사는 게. 이제 제가 들어왔으니 집안 수준은 제가 맞춰드릴게요. 성호는 유라의 곁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하, 유라가 경제관념이 아주 철저해요. 어머니, 이제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여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아주버님의 빚을 갚느라 전세금까지 빼서 월세로 나앉은 둘째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식은 갈비찜 접시만 말없이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지연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애꿎은 찻잔의 테두리만 만지작거렸어요.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민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빨간불에 차가 멈춰 서자 민재가 핸들을 쾅 내리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될 사람이 뭐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돈 좀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해? 당신은 왜 거기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어?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늘 고생만 하는 아내가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조수석 창밖으로 스쳐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손을 포갔어요. 당신 형이잖아. 10년 넘게 사업 말아먹고 고개 숙이고 살았던 아주버님이 처음으로 어깨 펴고 데려온 사람이야. 그렇다고 당신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 여자가 식당에서 당신 위아래로 훑어볼 때 나 진짜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어. 참아. 나 괜찮아. 그냥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아주버님 좋다고 온 사람이니까 우리만 조금 양보하면 집안 시끄러워질 일 없을 거야. 지연은 애써 웃어 보이며 남편의 거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은 차창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어요. 은행에서 10년간 대출 심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그녀였습니다. 유라의 손목에 찰랑이던 굵은 금팔찌,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이던 눈빛, 그리고 지나치게 과시하던 재력. 지연의 머릿속에는 묘한 위화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여자는 대체 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시댁에 들어오려 하는 걸까요? 지연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낡은 빌라의 거실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식탁에 앉아 빨간 펜으로 달력에 빼곡히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도시가스, 수도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다음 주에 당장 이체해야 할 월세까지. 낡은 계산기의 버튼을 누르는 지연의 손길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제1금융권은행에서 대출 심사역으로 10년을 일했던 지연이었어요. 매일같이 수억 원의 돈을 심사하고 서류를 넘기던 엘리트였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운 팍팍한 현실만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를 더하고 지울 때마다 지연의 입에서 작고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온 남편 민재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안함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지연의 얇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펜을 빼앗아 내려놓았어요. 나 이번 달부터 주말 야간에 대리운전이라도 뛸게. 김대리 보니까 생각보다 쏠쏠하다던데.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도 공장에서 잔업하느라 매일 코피 쏟으면서 그러다 몸 상하면 병원비가 더 들어. 그래도 당신 매달 이렇게 생활비 쪼개느라 피 말리는 거 내가 진짜 미안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서 그래. 민재의 굵은 목소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인 남편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우리 지금 잘 버티고 있어.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짊어진 빚도 이제 1년만 더 허리띠 졸라매면 다 끝나잖아. 조금만 더 참자. 지연의 다정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달력 귀퉁이를 꾹 누르고 있는 그녀의 손끝은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부부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을 만큼 무겁고 차가웠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평화롭던 지연의 일상에 돌을 던지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예비 형님 유라였어요. 그녀가 지연을 부른 곳은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5성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사람들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흩어지고 있었어요. 지연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유라는 통유리 창가에 앉아 우아하게 홍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3단 애프터눈 티세트가 뽐내듯 장식되어 있었어요. 동서, 여기 앉아요. 촌스럽게 두리번거리지 말고. 유라는 지연이 채 다가오기도 전에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지연은 대꾸 없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모서리가 다른 에코백을 무릎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어요. 유라의 시선이 지연의 낡은 가방과 철 진한 카디건에 머물렀다 조소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쁘신데 따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지연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유라는 찻잔을 받침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나랑 성호 씨 신혼집 강남에 할 거예요.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친정 수준이 있는데 변두리 썩은 빌라 같은 데서 구질구질하게 신혼을 시작할 순 없잖아. 유라의 붉은 입술이 매끄럽게 호선을 그렸습니다. 어머니 시골에 땅 하나 가지고 계시죠? 그거 팔라고 동서가 설득 좀 해요. 밑도 끝도 없는 뻔뻔한 요구에 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유라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 땅은 어머니께서 평생 농사지어 마련하신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연의 단호한 거절에 유라의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유라는 거만하게 팔짱을 꼬며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동서, 진짜 경제관념이 없네. 그러니까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월세나 살면서 없는 티를 내는 거야. 돈을 굴릴 줄을 모르잖아. 날선 모욕이 넓은 라운지 한 구석을 서늘하게 갈랐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꽉 깨물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성호 씨가 장남이니까 물려받을 재산인데 미리 당겨 쓰는 게 뭐 어때서? 내가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사서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데. 월세충 티 좀 내지 말고 얌전히 어머니 구워 삼기나 해요.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유라는 마치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듯 턱을 까딱거렸습니다. 지연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애써 참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지연은 화를 내는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니 땅은 어머니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아주버님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함부로 팔라 말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지연은 그 말만 남긴 채 꼿꼿한 자세로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남겨진 유라는 지연의 뒷모습을 향해 식어버린 홍차 잔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잠시 후 호텔 1층 로비 밖이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윤기가 흐르는 하얀색 외제차를 끌고 유라 앞에 멈춰 섰어요. 직원에게 지폐 한 장을 툭 던지듯 건네고 운전석에 올라탄 유라였습니다. 육중한 차 문이 닫히고 밀폐된 공간에 혼자 남겨진 순간 조수석에 던져둔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액정에 뜬 이름은 사채 박 사장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유라의 우아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벼랑 끝에 몰린 악기처럼 돌변했어요. 아, 이자 며칠 밀렸다고 이 지랄이야. 내가 안 갚는데? 수화기 너머로 거친 남자의 쌍욕이 차 안을 찌렁찌렁 울렸습니다. 너 저번처럼 또 잠수 타면 이번엔 내 친정에 쳐들어가서 산채로 묻어버린다. 유라는 핸들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어요.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번에 시댁 늙은이 시골 땅만 넘기면 급한 이자부터 막을 수 있다고. 원금에 이자까지 싹 다 얹어줄 테니까 며칠만 입 닥치고 기다려. 그녀의 목에 굵은 핏대가 시퍼렇게 섰습니다. 나 이번에 혼인빙자 사기로 경찰서 넘어가면 당신들도 돈 한 푼 못 받아. 멍청한 호구 새끼 하나 완벽하게 물었으니까 초 치지 말고 기다리란 말이야. 전화를 거칠게 끄는 유라는 숨을 몰아쉬며 가죽 시트 깊숙이 파묻혔어요.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전 호텔 라운지에서 보여주던 부잣집 딸의 고상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엔 감당 못할 사채 빚에 짓눌려 시댁의 재산을 노리는 끔찍한 사기꾼의 서늘한 공포와 탐욕만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 시각 낡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말없이 저녁찌개를 끓이던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악의 덫이 이미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말 아침 지연의 낡은 월세방 부엌에서는 구수한 사골 냄새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을 지키며 묵묵히 국자를 젓는 지연의 뒷모습을 거실에 앉은 최 여사가 먹먹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얗게 우러난 국물 위로 5년 전 그 차갑고 메말랐던 병원 복도의 기억이 겹쳐 흘러갔습니다. 5년 전 그날 중환자실 앞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은 최 여사의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남 성우의 사업마저 부도가 나며 빚쟁이들이 병원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성우는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눈물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숨만 죽이던 그때 지연이 헐떡이며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부터 들어가게 해주세요. 병원비 여기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민 봉투 안에는 지연 부부가 뼈 빠지게 모아 막 계약을 마쳤던 전셋집의 해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었던 돈을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의 생명줄과 아주버님의 빚을 막는데 내놓은 것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남몰래 소리 죽여 울던 둘째 며느리의 굽은 등을 최 여사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값으로 며느리가 월세방으로 밀려났다는 뼈저린 부채감은
최 여사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하이힐 발소리가 과거의 기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유라가 성호의 팔짱을 끼고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백화점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라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보란 듯이 쇼핑백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스위스제 최고급 영양제인데 하나에 몇십만 원 하는 거라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아랫동서는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겠지만 유라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메고 있는 지연을 향해 턱을 치켜들며 생색을 냈어요. 하지만 최 여사의 시선은 화려한 쇼핑백 안으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두꺼운 종이 가방 안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파는 싸구려 비타민 플라스틱 통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종이 가방의 손잡이 부분은 여러 번 사용한 듯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그때 유라가 코를 부여잡으며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어우, 숨 막혀. 이 키키한 냄새는 대체 뭐야? 동서, 집안에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해? 지연이 뚝배기에 사골국을 정성껏 담아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기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서 어제 저녁부터 푹 고왔어요. 형님도 식사 안 하셨으면 앉으세요. 그 말에 유라는 마치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우, 됐어요. 나 이런 재래시장 냄새나는 음식 못 먹어. 비위 상하게 진짜. 옷에 냄새 다 배겠네. 유라는 성큼성큼 다가와 거실 창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매서운 바깥바람이 들이닥치며 지연이 밤새워 끓여낸 따뜻한 사골국 위로 차가운 먼지가 내려앉았어요. 순간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있던 최 여사의 손에서 숟가락이 딱 소리를 내며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최 여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얼어붙은 지연의 거칠어진 두 손을 향했어요. 젊고 고왔던 며느리의 손은 5년의 세월 동안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느라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 피눈물 나는 희생으로 지켜낸 집안에 얄팍한 거짓말로 윗사람 행세를 하려는 여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최 여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설프게 화를 냈다간 멍청한 장남놈이 저 사기꾼 같은 여자를 감싸고 돌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는 식어가는 사골 국물을 묵묵히 떠먹으며 뱃속 깊은 곳부터 서늘한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식사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유라가 성호의 옆구리를 은근슬쩍 쿡쿡 찔렀어요. 눈치를 보던 성호가 헛기침을 하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시골에 있는 밭말이에요. 유라가 강남 쪽에 진짜 확실한 상가 투자처를 알아왔거든요. 그 땅을 담보로 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1년 안에 2배로 뻥 튀겨서. 어머니, 이거 진짜 아무나 못 들어가는 정보예요. 저니까 특별히 어머니 목까지 챙겨드리는 거예요. 유라는 붉은 손톱으로 강남 상가 투자 약정서라고 적힌 서류의 맨 앞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식탁 한쪽에서 말없이 빈 그릇을 치우던 지연의 손이 그 순간 우뚝 멈췄습니다. 지연의 예리한 시선이 유라가 내민 서류의 두 번째 장 등기부등 본상의 근저당 설정 항목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10년간 제1금융권 대출 심사역으로 일하며 하루에도 수백 장씩 서류의 진위를 가려내던 지연이었습니다. 조잡하게 복사된 직인, 어설프게 맞춰진 글꼴,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 실행 금융기관의 코드 번호가 완전히 가짜였어요. 그것은 투자 약정서가 아니라 시골 땅의 명의를 통째로 빼돌리기 위해 급조된 조악한 사기 서류였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웃고 있는 유라의 얼굴과 멍청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아주버님. 행주를 꽉 쥔 지연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하루만 생각해 보겠다며 서류 봉투를 그대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판을 뒤집을 완벽한 단서가 제 발로 지연의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낡은 빌라의 작은 방 안에는 스탠드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낮에 아주버님이 놓고 간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두었어요. 오른손에 쥔 붉은 펜촉이 서류 위를 매섭게 오가며 동그라미를 그리고 밑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 심사역으로 10년, 지연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법인 인감도장의 테두리는 픽셀이 깨져 있었고 근저당 설정 코드는 이미 5년 전에 폐기된 구형 양식이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들어 서류의 핵심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베란다 창문을 닫고 신용정보회사에 다니는 옛 동료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지금 사진 하나 보냈거든. 거기 적힌 투자회사 사업자 번호랑 대표자, 이름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타자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마르기 시작한 화분에 잎사귀만 말없이 매만졌어요. 잠시 후 선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언니, 이 서류 어디서 났어? 이거 완전 유령 회사야. 작년부터 강남 일대에서 노인들 상대로 기획 부동산 사기치다가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곳이라고. 지연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던 마른 잎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거기 대표로 이름 올린 여자 강유라 맞아. 언니, 이 여자 부잣집 딸이라는 말도 이상해.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사채 빚에 쫓기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재작년에는 지방에서 비슷한 혼인빙자 사기 의혹으로 고소당했던 기록도 보여.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베란다 창문에 이마를 댄 채 꽉 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끔찍한 진실을 묵묵히 삼켜낼 뿐이었습니다. 가족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동네의 한적한 카페로 유라를 불러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난 유라는 여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아우, 여긴 발렛도 안 되네. 동서, 나 오늘 피부과 예약 있어서 바쁘니까 용건만 빨리 말해요. 유라는 의자를 시끄럽게 끌어당기며 선글라스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위로 서류 복사본 한 장을 조용히 밀어놓았어요. 붉은 펜으로 가짜 직인과 오류 투성이인 코드 번호가 빼곡하게 체크된 종이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유라의 미간이 신경질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 서류 위조입니다. 법인 인감도 가짜고 대출 실행 코드도 존재하지 않는 번호예요. 강유라 씨 이름으로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꼿꼿하던 유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꼰 다리의 발끝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유라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엎어져 있던 물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동서, 은행에서 펜대 좀 굴렸다고 지금 나 가르치려 드는 거야? 어설픈 지식으로
어디서 윗사람을 함부로 의심해? 아주버님 속이는 건 멈추세요. 어머니 땅엔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파혼하고 조용히 나가시면 경찰에 넘기는 것까진 참겠습니다. 지연의 경고에 유라는 들고 있던 물잔을 테이블 위로 쾅 내려쳤습니다. 출렁인 물이 지연의 옷소매를 차갑게 적셨어요. 경찰? 하, 웃기지도 않네. 건방지게 구질구질한 아랫동서 주제에 어디서 협박질이야. 성호 씨가 내 말 믿지. 내 말 믿을 것 같아? 넌 그냥 찌그러져서 월세나 내면서 살아. 유라는 가방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은 젖은 옷소매를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제 발로 차버린 유라의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휴대폰 녹음기의 종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어머니 최 여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과 성호, 민재 형제의 어릴 적 흑백 사진이 든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낮에 선영에게서 받은 피해 신고 자료와 유령회사 기록, 그리고 위조 서류의 증거들을 최 여사 앞에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유라의 폐악질이 담긴 녹음 파일도 함께 들려주었어요. 기록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가는 최 여사의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방 안을 짓눌렀어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최 여사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의 목숨 같은 시골 땅을 노린 것도 모자라 어리석은 장남을 평생 빚더미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악귀였습니다. 최 여사는 곁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뼈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움켜쥐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최 여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당장 아주버님께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니다. 지금 어설프게 터뜨리면 눈먼 성호 저놈이 오히려 그 요물년을 감싸고 돌며 지 발로 수렁에 빠질 거다.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놔야 해. 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을 무릎 위로 내리고는 호흡을 깊게 가라앉혔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 성호 결혼 전 가족 식사 자리라 했지. 네, 어머니. 아주버님 결혼 전에 식구들끼리 한번 모이는 자리예요. 그날 보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잘난 부잣집 딸년의 밑바닥을 내 손으로 직접 까발려 주마. 최 여사의 시선이 창밖에 짙은 어둠을 향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서늘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다가오는 지연의 월세방 가족 식사 자리. 그곳에서 벌어질 피바람을 유라는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카운트다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점심 지연의 낡은 월세 빌라 부엌에서는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호의 결혼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이는 식사 자리였어요. 지연은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 사온 싱싱한 재료들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 여사는 일부러 부엌 쪽 작은 의자에 물러나 앉아 유라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유라가 성호의 팔짱을 끼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주변을 훑어보았어요. 어휴,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다 집이 이렇게 좁아요? 이 인원이 다 앉으면 밥상 놓을 자리나 나오긴 해요. 유라는 현관에 하이힐을 벗어놓고도
마치 더러운 곳에 발을 디딘 사람처럼 발끝만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려 미소 짓던 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민재가 분통을 터뜨리려 한 발짝 나서는 순간 지연이 그의 등 뒤로 다가와 옷깃을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참으라는 무언의 신호였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후에도 유라의 아나무인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밤새 끓여낸 갈비찜과 잡채에는 젓가락조차 대지 않고 팔짱만 꼬고 앉아 있었어요. 동서, 이 집 평수가 어떻게 돼요? 아까 월세라고 했나? 대놓고 쏟아지는 날 선 모욕에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성호조차 분위기를 수습하지 못하고 헛기침만 큼큼 내뱉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국자를 차분하게 내려놓고 유라의 오만한 두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네, 15평 월세입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우리 부부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소중한 집입니다. 지연의 당당한 눈빛에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짓밟아야 할 아랫사람이 눈을 피하지 않자 억눌려 있던 열등감과 초조함이 폭발해버린 것이었어요. 유라는 쾅 소리가 나게 식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요란하게 뒤로 밀려났어요. 구질구질하게 진짜. 전 진짜 거지 같아서 이런 급 떨어지는 집안이랑은 같은 집안 하기 싫네요. 유라는 눈을 부릅뜨고 성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 파혼할게요. 당장 어머니 땅 팔아서 강남에 집 안에 오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성호를 협박해 시댁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 그럼 파혼해. 굳게 닫혀있던 부엌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 최 여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최 여사의 두 손에는 김장할 때나 쓰는 커다란 바가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가지 가득 담긴 굵은 소금을 유라의 머리와 어깨 위로 사정없이 들이부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유라의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와 정성껏 세팅한 머리카락 위로 하얀 소금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눈을 비비며 비명을 지르는 유라를 향해 최 여사가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사기꾼년이 남의 귀한 집안에 들어와서 행패야. 내가 더럽다고 침뱉은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 내 며느리가 날 살리겠다고 피눈물 흘려가며 지켜낸 집이다. 최 여사의 온몸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성우가 어머니를 말리려 손을 뻗었지만 최 여사는 장남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혼란에 빠진 거실 한가운데로 이번에는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식탁 위로 쫙 뿌렸어요. 강유라 씨, 당신이 내민 위조 투자 약정서, 그리고 당신 명의로 연결된 피해 신고 자료입니다. 혼인빙자 사기 의혹으로 고소당했던 기록까지 모두 경찰에 넘길 준비 끝났습니다. 지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바닥에 눈꽃처럼 흩어진 서류들 위로 선명하게 찍힌 붉은 체크 표시들을 본 성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유라야. 이게 다 뭐야? 내가 빚더미 사기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악을 쓰던 유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그녀는 성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호는 경악하며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끔찍한 사기꾼아.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음을 직감한 유라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찢어진 명품 가방을 주워들고 현관문을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치듯 계단을 굴러내려가는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도망은 낡은 빌라 1층 입구를 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빌라 주차장에는 지연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유라 씨 맞으시죠? 부동산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거 나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여자들이 다 꾸민 거라고요. 고상한 척하던 부잣집 딸의 가면이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라는 현장에서 도망치려다 경찰에게 붙잡혔고 비틀거리며 순찰차 쪽으로 끌려갔어요. 그녀의 비참한 절규가 동네 어귀로 멀어질 때까지 지연은 창문 너머로 그 참담한 몰락의 끝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자업자득이 만들어낸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모든 소동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낡은 월세방 안. 망연자실한 성호마저 비틀거리며 집을 빠져나가고 거실에는 최 여사와 지연 부부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식은 음식들과 바닥에 흩어진 하얀 소금 알갱이들 위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지연이 말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 담으려던 그때였습니다. 최 여사가 다가와 지연의 빗자루 쥔 손을 덥석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최 여사는 품속에서 곱게 접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지연의 두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골 땅의 등기 권리증과 지연 부부에게 넘겨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증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 땅 마음으로는 오래전부터 내 것이었다. 내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전세금까지 다 내어준 내 진짜 딸. 그 귀한 마음 짓밟지 않으려고 내가 그동안 이 악물고 지켰어. 최 여사의 주름진 두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지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이제 이 구질구질한 월세방 끝내고 너희들 번듯한 집부터 사자.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지연은 손에 쥐어진 서류를 가슴 깊이 품은 채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남편 민재 역시 무릎을 꿇고 아내와 어머니의 좁은 어깨를 둥글게 감싸 안았어요. 거짓과 허영이 모두 떨어져 나간 그 낡고 좁은 방 안에는 어떤 시련도 베어낼 수 없는 진짜 가족의 뜨거운 눈물만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짓밟으려 했던 유라의 비참한 최후와 피눈물 나는 희생으로 가족을 지켜낸 지연의 따뜻한 눈물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짜 사람의 품격은 몸에 두른 비싼 명품이 아니라 가족을 아끼고 사람을 대하는 진심과 도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매서운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서로를 안아준 최 여사와 지연 부부의 앞날에 이제는 눈물 대신 벼뜨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랜 시간 좁은 월세방에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헌신해온 주인공 지연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는 좋은 집에서 마음 편히 사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글귀 하나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